안녕하세요. 체육교사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분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문제가 될까봐 나이나 사는 곳을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처럼 제 이야기를 공유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알고 계시지만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익명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털어내고 과거를 정리하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행복했죠. 스트레스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낯을 가리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부모님도 그것을 걱정해 하셨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 운동을 배우며 활동적인 성격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소심한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망하고 선택한 체육 선생님으로의 진로, 여성 체육교사의 부재로부터 오는 가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대학의 체육학과에 진학하고 체질이 강한 학과임을 소개하는 님이 살아가는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군기가 높았고 선배를 존경했던 님이 선택한 좋은 선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서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되어 버린 선배에 대한 의혹이 당신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당신이 직면할 미지의 상황이 궁금하고 기대돼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신입생인 나는 선배들에게 감히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나를 좋아하는 선배를 모르는 척하며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선배는 나를 괴롭힐 정도로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의 거절 이유를 듣고 선배는 근거 없는 소문과 오해라며 억울해했어요. 그가 진실을 증명하겠다는 말에 내 믿음이 생겼고 그 외에도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서 그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선배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즉시 헤어지기로 약속한 채로 만났습니다. 이후 우리의 연애는 저희 우려가 모두 괜히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들이었어요. 그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고 일일이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을 먼저 졸업한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로 했던 헬스 트레이너가 되어 회사원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직업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 일정은 우리의 만남 시간을 줄이게 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핑계로 남자친구의 일하는 헬스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그때 교육 수강 전에 교수님을 도와주고 있어 바빴습니다. 남자친구가 쉬는 주말 하루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웠지만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만나지 못하여 서로 그리워하며 보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남자친구로 인해 불안함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로 나가 있을 때 받은 메시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자친구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는 메시지로 확인을 했고 메시지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함께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수의 대화창을 확인할 시간이 없어 몇 사람과 나눈 대화만을 살펴봤는데 남자친구는 여러 여자들에게 일상을 묻거나 애교를 떠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대화들은 남녀가 사귀기 직전에 보이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로서는 불안해하고 질투하는 단순한 의심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바람을 피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여성과의 대화 내용을 계속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빼앗아 갖고 돌아왔는데 나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확인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지만 그는 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 후 그런 여자들 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길래 연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하나? 이해가 안 돼. 너한테 잠자리로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아니, 그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누구에게나 애교를 부리고 새벽에도 연락하는 것은 오해일지도 몰라. 그 여자들은 PT 고객들이라니까. 너도 나의 월급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지?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데이트해도 PT 고객에게 신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잖아.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PT를 받는 남자 고객들에게는 서로 다른 말투와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그럼 친절하고 관심 있는 트레이너로 보였을 텐데 왜 그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여자들과 하는 대화 내용이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았고 남녀 사이의 대화인 것 같다. 너도 알잖아.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면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잖아. 그들과 하듯이 대화를 하면 남녀 고객들 다 나가버리고 싶어 할 거야? 대학 졸업하고 바빠서 너랑 볼 시간도 없는데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데 왜 이런 저 행동을 강요하고 싶어 할까? 여자 고객들에게도 평소보다 이상한 대화를 하며 질문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니 정말 어렵겠어. 친밀함이 쌓여 PT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야. 나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나에게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여자 문제로 고통받는 걸 봤어.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행동들일 뿐이야. 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타고 유명해지면 그런 짓들은 안 할 거야. 내 말을 믿지 못하면 휴대폰 가져가서 내용을 확인해봐. 그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괜한 오해는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건네주고 전부 다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잊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딴짓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 그 후에도 가끔 헬스장에 가면 여성 회원들에게 너무 많이 터치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 함께 운동을 하며 이성의 몸을 만질 때는 그냥 사심없이 만진 거였으니까. 그렇게 남자친구의 직업에 특이한 점을 치부하면서 5년을 더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쟤는 체육학과 교육을 졸업하고 2급 전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 사립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도 경력을 쌓아 자체 체육관을 차릴 만큼 벌이가 좋아졌습니다. 서로 만나온 시간이 늘어나며 사회에서도 자리를 다지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미룰 경우 늦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남자친구의 나이 때문에 결혼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 연애를 끝으로 한 결혼이 신혼 시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연애 초반 당시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동하며 미묘하게 긴장되었어요.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1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집의 절반 이상이 대출이었지만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사람들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작지만 꿈꾸었던 집을 구입하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 기분에 주변 지인들을 순서대로 초대하여 집들이를 열게 되었죠. 가장 가까이 살던 친구들을 먼저 초대했고, 그리고 남편, 제 대학 시절 친구들, 사회인들과 만났던 사람들까지 순서대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남편 고향 친구들을 초대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마지막 집들이인 남편 고향 친구들이 오는 날 벌어졌죠. 남편이 고향에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 함께 만나기가 어려운 자리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남편과 고향 친구들은 모두 취해 있었어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해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주방으로 나가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과 친구들은 저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야, 그 일을 알면 우리를 불러낼지도 몰라. 약간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지? 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죠. 또는 미리 매를 맞을 만한 상황인가? 혹시나 해서 매일 인터넷에서 글이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어. 요즘은 미투와 성폭행 같은 것들로 말이 많잖아. 10년이 지난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까 봐 걱정이 많다. 우리 고향 사건만 나오면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괜히 걱정하지 말아야 해, 얘야. 돌아와서 다른 얘기를 하자.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일을 영원히 알아선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남편이 고향에서 공부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지방 소도시에 있었고 이미 지난 일이라 정보가 많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여러 명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색하자마자 나타난 기사였지만 이 사건은 남편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범죄는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연루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범죄자들의 나이가 남편이 학교를 다녔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였기에 결국 남편의 고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남편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 주민들도 정확한 세부 사항은 기억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 사건과 연관이 있었음을 인지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갔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성폭행 범죄자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XX 여학생 성폭행 가해자라는데 남편은 어디서 들었냐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러자 남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때 내가 있었던 친구들이 한 일에 내가 얹어서 누명을 쓴 거야? 정말로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남편은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신을 변호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너도 어려운 상황이었겠지.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이해해주길 바래. 남편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이제야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지 말지 매우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먼저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런 일을 저질러낸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남편은 이를 들으며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 사건을 확인했는데 모두가 남편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의심을 품고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여성과 로맨스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에 대한 변명이 거짓이었음을 알았고 그의 행동에 실망하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졌고 이혼을 요구했던 결과 처음에는 억울해했지만 결국 이혼을 수락했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긴 채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었을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다닐 때 알게 된 기자분이 당시 취재 내용들과 인터넷에 퍼진 가해자들의 정보를 제게 보내줬어요. 그 이후 결혼 전에 사건을 숨겨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도 받았지만 크지 않았어요.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마음속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생긴 대출이 체육선생 급여로는 부담스러운 빚이었어요. 나중에는 교사 급여로도 부족해서 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했죠.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지내게 됐어요.
이혼 후에도 돈 벌기 위해 매우 바쁘게 살았지만 특히 그 달은 더 바쁜 삶을 살게 됐어요. 경조사가 많이 몰리는 달, 그런 달이었어요. 생활비, 적금, 대출 상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 달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해야 했죠. 그러다가 좀 괜찮은 1급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돈을 버는 것에 비해 시간도 짧고 몸도 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학익을 연기하게 된 나는 앞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식장으로 가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식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식장을 돌아다니며 참석할 결혼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신부의 이름이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아니겠지 싶었지만 여전히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찜찜한 느낌이 들어 확인해 본 결과 신랑의 부모 측 이름이 예전에 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의 수신자가 오늘 결혼하는 여자라면 금방 결혼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든 뭐든 이 혼인식장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왜 피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불안해하고 떨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멀쩡히 있는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질러 온 여자의 얼굴을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그 행동까지 해놓고 결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장에서 신부가 있는 대기실을 찾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고 버튼을 눌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오더니 오늘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야기를 듣자 나는 전 남편과 결혼하는 여자의 친구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정화가 너무 서둘러 결혼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그가 학교 다닐 때도 좀 특이했었죠. 한번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갔어요. 7개월 만에 결혼을 선택할 만큼의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다 정한의 아버님께서 소개시켜준 것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정한의 아버님은 헬스장 직원이시라고 들었어요. 개인 헬스장 하다가 잘 안 돼서 아버님 밑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정한이 남편으로 좋은 분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한 것인가요? 연애를 오래 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리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선택하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갈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예전부터 연락해온 여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요. 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기 전에 여자의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격한 대화의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신랑이 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내가 개입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가야 할 상황인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개과천선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신랑 측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을 보면 분명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며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물론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미리 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서 들어간 신랑의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신랑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 친구들이 나오고 나서 대기실로 들어가니 당연히 처음 보는 나로선 신랑 측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기사와 사진을 보고 손을 떨며 말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한정아 씨에게 무슨 감정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망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한정아 씨도 같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것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먼저 보여드린 기사와 사진에 대해 좀 더 설명할게요. 집들이를 하다가 박장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학창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기억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직접 박장근 출신 지역에 가서 확인했어요. 모두 오래된 일이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박장근의 얼굴을 보여주니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범인이라고 하는데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때 박장근으로부터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마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박장근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에서 항상 타인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했어요. 대부분이 여자들과 관련된 문제였죠. 대학교 때 그 남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동기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가 여자들을 환장시킨다는 소문이었죠. 그때도 그는 핑계를 댔지만 믿음직한 남자인 척했어요. 그때부터 속아 넘어갔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그의 휴대폰에 여러 여자들로부터 온 연락이 많았는데 그것이 PT 회원들과의 연락인 줄 알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들이 그렇게 그럴듯해서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속아 넘어갔어요. 결혼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계속 의심하고 확인을 해보니 바람을 피우기 위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그 한정화 씨가 방금 언급한 불륜 주인공으로 오해했어요. 어떤 섞인 여성인 줄 알았고 그 얼굴이라도 보려다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이미 물을 엎었지만 아직 한정한 기회가 있으니까 내 말을 의심한다면 시간을 좀 주실래요? 박장근 씨와 이혼 서류나 이혼 시 제출한 증거들을 가져올게요. 다듬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던데 신부가 식을 깨는 일이 발생했다고 결혼식장 직원이 전해주더라고요. 언제나처럼 가족들은 물론 저도 상황에 막혀 있을 때였는데 나서서 도와야만 했어요. 유코는 점차 정신을 차리며 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 나도 어리름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지 결혼을 앞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남자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좋은 인연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어요. 결국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게 되었고 결혼식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야기조차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다 싶었습니다. 함께 겪은 이야기는 조금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신랑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는 울고 있고 저는 신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묻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알게 되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듯 내 입을 막으려는 제스처를 했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기분이 엉망이 되자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망신 주려 했지만 그 순간 우는 여자가 자신의 부모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더군요. 아빠, 난 속았어. 그 사람은 성폭행범이자 이혼한 사람이야 라며 나이와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자 아버지는 날 바라보며 딸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딸 곁에서 일어난 아버지가 그 말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리러 전 남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뭔가 오해하고 있다. 저 여자가 우리에게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겠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직접 봐오셔서 아시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든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신부. 아버지께서 전 남편을 던져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계속 전 남편에게 다가가는 신부 아버지는 결국 남편을 들여다보고 대기실 밖으로 던져버렸다. 신부와 신부 측의 친구들 때문에 신부의 아버지가 트레이너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 남편을 밤늦게도 던져버릴 줄은 몰랐다.
신부 측의 아버지는 예전에는 트레이너 중 한 곳에서 협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고 수상 경력도 화려했다. 이렇게 내 딸에게 너를 소개시켜준 내 잘못도 있는데 과거를 깨끗하게 보이며 우리 가족을 속이는 너의 잘못을 인정 안 한다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속이 들통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오늘은 남편을 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했지. 그러자 신부의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고는 전 남편을 가차없이 때리기 시작했어. 그의 큰 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큰 놈이 때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는 정말 대단했어. 생각 없이 아픈다고 소리쳤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 시부모들도 늦게나마 와서 아들이 당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신부의 아버지 지인들이 붙잡아 안고 있었어. 아들이 아프게 당할 때 내겐 울고 소리칠 정도로 즐거웠어. 사실 나도 그렇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결혼식장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신부의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나섰어. 두 사람을 분리한 거야? 그 전 남편이 겨우 몸을 움직이며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신부의 아버지 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길을 막았어. 오히려 큰 키와 사람들로 전 남편을 감싸고 있더라고. 그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이 열정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폭행과 같은 악행으로 남 피해를 입히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경찰의 개입으로 끝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피해자분이 슬기롭게 이 사건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청 사항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이후에 많은 일들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먼저 안타깝게도 신부 측 아버지께서는 폭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도 전과가 없었고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했어요. 저도 전 남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다르게 직업적으로 활동했던 트레이너 계층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해 성폭행범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지인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그해 뒤늦게 과거를 알게 된 지인들도 연락을 끊으며 외딴 섬처럼 살게 되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받은 대학 시절 친구에게 진술에 따르면 지금은 막노동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부모님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는 연락을 보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상황이 어떻든 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이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따로 격리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 언제 누구를 만나 저와 그 여성분처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발 그 사람에게 평생 아군이 되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하지만 곧 저에게도 이곳의 사연자 분들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 뒤에는 꼭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길 좋은 일을 기대하며 다음에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